이거 여러분들 다 적어놨죠? 그 뉴턴의 만유인력이 우리가 흔히 보는 기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또 이용하는 게 전자기적인 힘이죠. 그 다음에 이제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2개는 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강력하고 양력, 이거를 우리가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왜 핵력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핵 안에서만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작용 범위가 말이죠,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핵의 사이즈 정도밖에, 그러니까 불과 한 몇 페리미 정도밖에 작용 범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 단위로 가면은 원자는 핵 크기의 10만 배죠. 그러니까 뭐 핵력이 작용하지가 않아요. 원자 정도 사이즈가. 그러니까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2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원자핵,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 뭐죠? 양성자. 그 2개의 양성자 사이에는 핵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부터 거꾸로 핵력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기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스타워즈 보면 무슨 소리가 나와? 영어로 May the force be with you.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해? 제다이가 다른 제다이한테 May the force be with you.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됐죠. 기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기를이 아니라 기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가 뭐야? 기운. 근데 거기서는 force라고 그랬다. force는 우리가 힘으로 번역하죠. 힘으로. 기운은 우리가 그러니까 뭐 기운을 보통 우리가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혹은 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힘을 써왔으니까 잘 알고 있는 개념인데, 에너지라는 개념은 한 19세기 정도 돼서 비로소 확립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에너지라고 그러지 뭐 힘 뭐 이런 우리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운 그러면은 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기운이 넘친다, 뭐 에너지가 뭐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막 우리는 왔다 갔다 쓰는 거야. 오징어하고 낙지 구분 안 되는 거 압니까? 어디서? 영어는 구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말이죠, 구분되는 게 있고 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 오징어도 막 오징어, 그 다음에 꼴뚜기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하죠. 낙지도 문어, 뭐 옥토푸스는 따로 있죠. 옥토푸스는 문어는 따로 있죠. 근데 오징어는 별로 특별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 기운하는데 그게 힘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도 될 수도 있다. 영어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force는 힘이고 에너지는 에너지죠. 그렇게 우리가 기운으로. 근데 사실은 말이죠. 힘이란 게 뭡니까? 힘이라는 게. 힘이 뭐예요? 힘이라는 게 뭐 뜻이 뭐예요? 그 물리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힘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멀리 나갔어? 이거 어디 있을 텐데 위에 있나 보네. 여기 있네. 그래. 힘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물체를 가속시키는 그 뭔가를 우리가 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맨날 속도가 이렇게 더 커지는 걸 가속으로 생각하는데, 속도가 줄어드는 감속도 가속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속도다 이러면은 속도가 변하는 거를 가속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가속, 감속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가속이든 감속이든 다 가속도다. 영어로는 acceleration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차를 빨리 가려면 뭘 밟습니까? 엑셀러레이터를 밟죠, 엑셀러레이터. 그건 번역 안 됐어. 엑셀러레이터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로 뭐 왜 번역 안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차가 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속을 할 때는 어떻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죠. 브레이크 페달. 근데 가속을 하든 감속을 하든 좌우지간 다 그거는 힘이 있어야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가속을 일으키는 그런 그 현상 뒤에 숨은 그 뭔가를 우리가 일으키는 요인을 우리가 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뉴턴은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여기 저 볼링공이 있어. 그 볼링공을 우리가 세게 밀면은 볼링공이 속도가 빠르죠? 천천히 밀면 어때? 느리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밀면 어때? 오던 게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도라는 거는 방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힘이니까 힘 역시 방향이 있어야 돼. 에? 그러니까 단순히 힘이나 속도는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숫자 개념에다가 방향까지 더한 게 속도나 힘의 개념이에요. 그 숫자에다가 방향까지 더한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말 개념은 없어요. 영어로 벡터라고 불러. 벡터. 어? 벡터. 여러분들 아마 벡터 다 배웠죠? 벡터 안 배운 사람 없죠? 다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거는 숫자와 그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게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이렇게 미는 방향이 있죠. 또 세기가 있고, 속도도 마찬가지. 움직이는 방향이 있고 그 움직이는 속도의 크기가 있죠. 그래서 속도, 힘 이런 거는 다 벡터양입니다. 벡터양. 아까 그 숫자만 있는 양, 크기만 있는 양을 우리는 크기가 아니라 뭐 플러스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크기 그 숫자만 가진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스칼라. 영어로는 그러니까 숫자만 있는 거를 스칼라. 방향까지 있는 거를 벡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벡터가 뭔지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벡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벡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벡터 해석을 한다든가 뭐 이 벡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공학에서도 뭐 공학하는 사람들은 물론 벡터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뉴턴이 힘을 어떻게 정의했어? 그게 바로 뉴턴이 발견한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F 이퀄 뭐야? F equals to ma죠. F는 m 곱하기 a다. m이 뭡니까? 질량이죠. 질량이 뭔지 모르는 사람 다 알죠? 질량. 우리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우리가 가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죠. 방향하고 그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뉴턴이 발견한 거는 그 가속도라는 게 힘의 세기에 비례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주어진 물체의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주어진 볼링공이 있으면은 힘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져.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비례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비례하면은 비례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속도가 힘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가 바로 질량이다. 이렇게 질량.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큰 볼링공이 있고 조그만 볼링공이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힘을 작용하면 뭐가 더 빨리 크게 더 많이 가속되겠어요? 조그만 게 더 많이 가속되겠죠? 큰 건 더 적게 가속되고. 그죠? 그러니까 큰 거는 질량이 큰 거고 뭐 재질이 똑같다면은 작은 거는 질량이 작은 겁니다. 왜? 가속도의 양이 똑같은 힘인데 하나는 가속도가 크고 하나는 가속도가 적으니까 거기에 비례하는 양은 상대적으로 질량은 더 작거나 커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100N을 작용시켰는데 하나는 1m의 가속으로 됐어. 뭡니까? 이건 뭐야? 멋있다 이겁니까? 고맙습니다. 땡큐. 그러니까 나머지는 100N에 똑같은 100N의 힘을 가했는데 하나는 1m고 하나는 10m다. 그럼 질량이 각각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질량이 100이고 다른 하나는 10이겠죠. 그래야지 1 곱하기 100은 100, 10 곱하기 10은 10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질량의 개념이란 게 뭔지 알겠죠? 그게 바로 힘입니다. 뉴턴이 정의한 힘이라는 거는 물체의 그 가속도를 일으키는 요인이 바로 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밀었어. 안 움직여. 가속도가 있습니까? 없죠? 가만히 있어. 가속도가 뭔지 몰라요? 자동차 엑셀레이터 팍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부웅 하고 나가죠. 그럼 속도가 달라져? 똑같아. 달라지죠. 속도가 달라지는 걸 가속도라고 그럽니다. 속도가 달라지는 걸 가속도. 그러니까 속도의 체인지가 가속도입니다.
그거를 미분 개념을 써가지고 이제 정의가 하죠. 미분이란 게 뭡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1시간 동안에 달라진 속도 혹은 1분 동안에 달라진 속도, 1초 동안에 달라진 속도, 이 단위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달라지는 시간 구간을 0으로 무한히 작게 보내는 게 바로 미분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0으로 근접했을 때 그 달라지는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가속도다. 그러니까 미분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미분하고 적분 개념을 발견한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에? 그런 개념이 없다면 힘도 잘 정의할 수가 없고 뭐 그렇습니다. 가속도도 잘 정의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써놨죠. 여기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변화다. 속도 당연히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벡터. 그럼 속도라는 건 뭡니까? 속도는 위치의 변화예요.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 내가 여기 있다가 일로 옮겼어. 1초 동안에. 그러면 속도가 뭐야? 이만큼 움직인 거리를 1초로 나눠준 게 속도죠.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준 게 속도입니다. 여기 써놨죠. 그 수식으로 표현하면 저건데 저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수식이니까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 D라고 쓴 거는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변화. 그러니까 V는 델타 X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움직인 거리의 변화 나누기 걸린 시간.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 델타 V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미분이라는 그 델타를 델타 X나 델타 V를 아니라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다. 예? 걸린 시간은 아주 0으로. 그게 이제 여기서 dx, dt 이게 미분으로 쓴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뉴턴의 F = ma. 어떤 사람들은 티셔츠에다가 F = ma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물리 공식이에요. 뉴턴의 만율력 공식 다 알고 있죠. 어떤 사람 또 등 뒤에다 뭘 붙이고 다녀? E = mc 자승 쓰고 다니죠. 그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질량 공식이죠. 얼마나 그게 참 멋있으면 그 앞뒤에다 붙이고 다니겠어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뉴턴의 그 운동 법칙이 바로 이 모든 세상의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법칙입니다. 엄청난 일을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이건 노벨상 한 100개 줘야 됩니다. 노벨상 한 100개. 요즘에 노벨상은 그거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업적이.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만율력만이고 이 운동 법칙이라는 거는 세상의 모든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법칙이 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기 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틀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 다만 이제 물체가 빛의 속도에 비슷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접하는 현상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100% 맞습니다. 100%. 아까 내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흔히 보는 현상. 우리가 좀 이렇게 드물게 보는 현상,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운동 법칙이 수정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수정이 뭐에 의해서 됩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법칙에 의해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희한하게도 뉴턴이 만든 법칙들을 죄다 수정했어요. 뉴턴이 만든 법칙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운동 법칙이 있었죠? 뉴턴의 운동 법칙 다 알고 있는 거잖아. F = ma. 뉴턴의 제1법칙 뭐야? 관성의 법칙인가? 관성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뉴턴의 제2법칙이 F = ma이고 뉴턴의 제3법칙이 뭐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이거는 뉴턴의 제2법칙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법칙하고 3법칙은 사실은. 그걸 수식으로 나타낸 게 2법칙이에요. 자,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거든. 그게 뭐예요? F = ma니까 F가 0이면 A도 0이다. 그 얘기예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물체 두 개가 있는데 외적인 힘이 없어요. 근데 두 개들이 서로 작용을 해.
그럼 외부에서 볼 때는 두 개 서로만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작용하는 힘은 제로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서로 힘이 서로 반대되고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어. 어?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그냥 설명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이 바로 운동 법칙의 바로 핵심이다. 핵심. 예? 엄청난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뉴턴이. 진짜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뉴턴이 이룬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운동 법칙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힘의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가속도가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고, 만유인력의 법칙은 특별한 힘을 기술한 거예요. 특별한 힘. 무슨 힘? 중력이라는 특별한 힘의 법칙을 기술한 게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운동 법칙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알려진 힘이라는 게 중력밖에 없었어요. 전자기적인 힘 몰랐어. 뭐 자석이 뭐 끌어당기는 건 알았지만 그게 무슨 힘인지 전혀 개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적인 힘이 확립된 거는 19세기 중반 넘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세틀이 됐다. 그 전까지는 전자기적인 힘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알고 있는 힘은 중력이야. 근데 중력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뉴턴이? 응?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발견했다고 그러죠? 왜? 사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뉴턴이 생각을 했어.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저게 왜 떨어질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제2의 뉴턴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뉴턴은 그 생각을 한 거야. 왜 떨어질까? 뭔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지지 않겠는가?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물체가 두 개가 있으면 서로 잡아당긴다 이거지. 근데 그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는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멀수록 더 힘이 약해지니까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한다. 그건 물론 비례상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만유인력 상수입니다. 딱 그렇게 법칙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전에 알려진 게 뭡니까? 그 전에 알려진 게 케플러라는 사람이 행성의 궤적들을 죄다 관측을 해놨거든. 그래서 케플러의 3법칙 있죠? 케플러 3법칙 뭐야? 다 알고 있죠? 모르면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오기 바랍니다. 숙제 내줄까? 그런 걸 숙제를 내줘야 되는데 숙제 안 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케플러 법칙이 뭔지.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이게 하여튼 있어요. 태양계에 도는 행성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 그게 관측을 해봤더니 말이야. 궤적을 쫙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법칙이 있더라 이런. 뭐 그 중에 하나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기억납니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 이렇게 태양하고 지구 예를 들면 지구라면은 이게 태양하고 지구를 연결하는 선이 이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이렇게 지구가 공전하면 그게 휩쓰는 면적이 있겠죠. 그 주어진 시간에 그 면적이 일정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면적 속도 일정. 또 다른 공식 뭐가 있습니까? 뭐 타원의 중심의 하나를 중심으로 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게 다 케플러의 법칙인데 그게 다 이미 나왔어. 그리고 뉴턴 시대 이전에 이미 달의 그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의 궤적도 다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뉴턴은 자기의 두 가지 법칙이 있잖아. 하나는 운동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중력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그 궤적을 기술하는 법칙은 운동 법칙인데 운동 법칙에 적용할 힘도 지금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궤적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그 달의 궤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생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일생을 다 끝날 때쯤 해서 그 미적분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했죠. 그래서 쓴 책이 뭐야? 프린키피아. 그 책을 이제 말년에 썼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 봐라. 내가 구한 중력의 법칙을 내가 이렇게 세운
운동 법칙에 적용하면은 정확하게 행성의 궤도 혹은 달의 궤도가 정확하게 다 맞는다 이게 이론하. 맞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아까 미적분 썼다고 그러니까 그럼 미적분이 미리 여러분들 중에는 미리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줄 알겠지만은 천만의 말씀. 뉴턴은 그 미적분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발명을 한 거야, 발명을. 내가 예전에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어? 수학은 모순되지 않는 논리 체계를 발견하는 게 수학이다. 예? 자연현상하고 맞춰보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뭐야? 자연현상을 다 맞추는 법칙을 발견하는 게 과학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자연 법칙이 되지는 않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 없는 체계를 발전시키는 학문이 수학이고 과학은 자연현상과 틀리지 않는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과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은 말이죠. 가정, 공리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 자, 보세요. 유클리드 기하. 유클리드 기하는 어떻습니까? 평행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평행선의 공리 아니야 그게. 그래 유클리드 기하가 되지. 리만 기하, 평행선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2차원 지구 구면을 생각하라 이거야. 그러면 경도들 이렇게 북극에서 남극까지 경도 이렇게 쭉 만나죠? 경도가 이게 평행선이잖아. 근데 만나잖아. 왜? 평면 기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리만 기하하고 유클리드 기하는 그 가정이 다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오는 수학 체계도 다른 겁니다. 뭐가 맞았다 틀렸다가 없어. 그런 주어진 가정하에서 어떤 게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도출하는 게 수학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은 만약에 그게 한번 논리가 없이 증명이 되면은 모순이 없이 증명이 되면은 그 수학은 계속 갑니다. 유클리드 기하가 계속 살아 있잖아. 리만 기하도 계속 살아 있고 왜? 논리 체계 모순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과학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 그 법칙이 다른 현상에 적용해 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그날로 죽는 겁니다. 과학 법칙은.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하고 운동 법칙입니다. 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뉴턴은 그 미적분이라는 그 수학의 계산 툴을 그 수학의 개념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적분이 없으면은 현대 수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턴을 현대 수학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근데 이제 미적분을 발명한 사람이 뉴턴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이프니츠. 그래서 수학에서는 보통 그 라이프니츠를 미적분 발견했다고 써놓고 뉴턴은 쓰는 책도 있고 안 쓰는 책도 있고 그래. 왜? 뉴턴은 물리학자거든. 라이프니츠도 물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현대 수학을 바탕을 마련한 그러니까 뉴턴의 업적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현대 수학의 바탕을 마련했고 물론 라이프니츠도 독립적으로 하긴 했지만 라이프니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해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필즈상 한 10개는 줘야 돼. 10개. 10개도 더 줘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필즈상이 뭐야? 수학의 노벨상을 필즈상에 4년마다 주는 수학의 노벨상이 필즈상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상. 우리나라 아직 필즈상 메달리스트가 한 명도 없어요. 노벨상은 평화상만 있고 과학상 한 명도 없어요. 아쉽죠?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나오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뉴턴은 말이죠. 운동법칙.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일한 힘이었던 중력의 법칙. 다 밝힌 겁니다. 거기다가 그거를 뒷받침하는 수학적인 툴 미적분까지 발명했어요. 이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을 지금까지 뉴턴을 덮을 만한 천재가 없다고 그러잖아. 거기에 대항해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야? 200 몇 년 뒤에 아인슈타인이 떡하니 나타났죠. 그래서 뉴턴에 겨눌 만한 천재는 아인슈타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조용. 이거 어디서 나와요? 만화에서 이렇게 나오죠. 조용. 여러분 만화 많이 봅니까?
만화 봐봐, 재밌어.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 만화에 그 라이파이라는 만화가 있었어. 라이파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자동차인데 날개 달린 자동차야. 그래서 막 그거 타고 날아다녀. 라이파이가 정의의 사자야. 근데 그거를 쓴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그 산호였어, 그 저자가. 그 만화책. 아주 우리 어릴 때는 그 만화책이 하여튼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가서 그거 보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뭐 한 50 정도 됐나. 어쨌든 하여튼 간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뭐 사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런 만화를 못 봤는데, 그 아저씨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사업차 우연히 중국에 갔다가 우연히 만주 쪽을 가게 됐대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사람이, 그 사람이 성이 김 씨예요. 그래서 김산호인데, 김 선생, 여기가 옛날에 당신네들 땅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자긴 뭐 이거 중국 땅으로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다. 아니, 중국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나만 모르고 있었나. 그 사람이 8년인가 뭐 10년간 이게 역사 공부를 한 겁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도서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쓴 책이 있어. 역시 이 사람 만화가니까 만화책이야. 근데 책입니다. 동아출판사에서 나왔어. 책 이름이 뭐야? 대주신 제국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절판됐어요. 그게 아마 90년대 초반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세 권으로 돼 있어. 응? 이거 우리나라에 참 문제가 이 역사관이 지금 뒤죽박죽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식민사관 학자들하고 그쪽에서는 제야사학자들하고 말하는 두 패가 갈려가지고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일보 직전이야. 그게 어젠가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대가지고 연구하는 동북아 재단,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게 중국의 동북공정에 거기에서 대양에서 이제 만든 연구재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사실은 일제 식민사관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대학은 다 누가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일본 교수들이 권위를 갖고 있어요. 예? 역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수들이 조선의 역사를 딱 이렇게 체계를 세워놓은 그 체계가 바로 우리가 소위 식민사관이라고 부르는 체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게 체계에 의하면은 뭐 고조선은 다 허무맹랑한 거고, 삼국시대도 다 이게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다 한반도를 다 집어삼켰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낭랑 뭐 한사군이 다 이 대동강 근처에 유역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제야사학자들의 주장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중국 쪽에 고구려 저쪽 편에 있었다 이런 얘기야. 하여튼 근데 희한하게 옛날에 그런 신화나 설화로 남겼던 그런 게 조금씩 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일본 황실이 일본 천황가가 백제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 얼마 전에 그 일본 천황이 인정을 했죠. 뭘 인정했냐면은 적어도 자기네 목의 혈통은 백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천황가의 혈통. 근데 우리 제야에서 주장하기로는 사실은 일본 황실 자체가 백제 후손이다 이렇게 백제. 근데 그게 옛날에 식민사관에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불행히도 그 식민사관이라고 부르는 고 계파의 학자들이 지금 경성대학교부터 이어진 서울대학교를 위시해서 그 소위 말하는 국립대학 계통을 쫙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이제 그 계파가 동북아 재단도 해가지고 엉뚱한 지금 회기를 했다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이게 돈 들여가지고 말이야 중국의 동북공정을 오히려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이 썩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문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원래 학문이라는 거는 말이죠.
논리 체계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예전 역사, 뭐 삼국시대 이전, 삼국시대 사료가 별로 없습니다.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사료가 없어요. 그 일본 그 식민사관에 의한 게는 그냥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세운 겁니다. 제야 사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 증거는 없죠. 그렇지만은 중국의 그 역사 책들을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 체계로 그거를 따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증거 대봐라. 식민사관에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증거 없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주장을 하면 증거 내놔라. 증거는 무슨 증거가 있어? 옛날에 트로이 유적이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트로이 유적 그 전까지는 발견되기 전까지는 다 신화입니다. 신화. 단군 신화나 마찬가지인 신화예요. 근데 독일 사람 한 사람이 이거 분명히 있을 거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집념을 가지고 해가지고 드디어 발견한 게 트로이 유적입니다. 그래 신화가 현실로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기독교 믿으면은 다윗의 얘기 나오죠? 골리앗과 다윗. 영어로는 데이빗이죠, 데이빗. 그것도 지금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얘기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단순히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팔레스타인 그 반도에 존재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미 거의 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게 맞나 틀리나 확인해보고 물증이 되는 걸 찾아봐야 될 텐데 증거 내놔라. 아니면 다 엉터리다. 이런 거는 태도 자체가 틀린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 응? 한국 사람들인데 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야. 내가 간단한 예를 들죠. 중국 사람들 동북공정 틀린지 다 알고 있어요. 양심적인 사람들은. 왜 합니까? 왜? 일본의 일본 사기 일본 사람들은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일본 사람들 일본 사기를 존중할까? 자기네 정신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식민사관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나오면은 그 논리의 옳고 그름을 따져봐가지고 논리적으로 맞는 택을 택해가지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기네 패거리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그런 데다 돈을 줬다면 안 된다 이게 또.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지.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어젠가 그젠가 아마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거는 논리 체계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 때는 논리가 맞는 게 일단 손을 들어줘야죠. 근데 이제 중국의 역사 체계에 의하면은 소위 제야 사학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그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납득이 간다. 여러분들 그 일본 천황 중에 백제에서 나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천황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죠?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KBS에서 했습니다. 그 KBS에서 뭐 하여튼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그 칠지도라는 게 있어요. 일본 황실의 보물 중에 칠지도라는 게 있어요. 검 칼이 있는데 이게 가지가 이게 7가지 나와요. 근데 그 칠지도라는 게 백제의 문영왕인가 뭐 무슨 왕이 일본의 그 천황한테 선물한 거야. 왜? 사촌지간이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일본의 저 천황릉에서 그 발견된 칠지도하고 백제의 문영왕릉에서 발견된 칠지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 이쪽에 나온 거지. 트로이의 그 유적처럼.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 식민사관, 이거 요즘 KBS에서도 그런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식민사관 코테이션 했죠? 옛날에 그 일본 사학자들이 만든
역사관이 식민사관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그걸 나쁘게 부른다기보다.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역사관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수정할 의무도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혼돈 중에 있어요. 여전히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지켜지니까. 이게 여러분들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뉴턴의 그걸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뉴턴은 위대한 업적이 물리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가 있고, 운동법칙, 다른 하나는 중력의 법칙, 수학까지 포함하면 미적분까지 해가지고, 그 당시 과학계를 다 평정한 사람, 혼자서 다 평정했어. 그 당시에는 뭐 생물이라고 할 만한 학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물리학, 화학도 없었죠. 화학 뭐 엘케미스트도 있었지만은 뭐 별 볼일 없었고. 자주한 뭐 이 사람 그 당시 완전히 평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턴은 케플러의 법칙을 가지고 사과가 떨어진 걸 보면서 중력 법칙을 발견했고, 그 전에 갈릴레오가 무슨 실험했습니까?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지는 거 실험했죠? 기억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탈면에서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거 보고, 그거는 개념을 발전시켜서 이 사람은 운동 법칙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동 법칙을 만든 거는 단순히 사가 떨어지는 것만 보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다 그 전에 있던 이론 체계의 변화를 관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나왔던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져 있던 그 설명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는 운동법칙, 갈릴레오 그거 관찰한 거는 운동법칙으로 딱 정립을 했고, 그 다음에 케플러가 관찰한 거는 중력법칙으로 정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돼 있던 수학 분야는 미적분을 자기가 스스로 발명해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프린키피아다.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노벨상 100개 플러스 필드상 한 몇십 개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미약한 요즘에 노벨상이나 필드상 100분의 1,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노벨상, 필드상도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나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받아야 된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죠. 졸지 말고.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운동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원운동의 경우를 보면은 원운동 보면은 이제 동일한 속력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깡통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줄에서 돌리면 똑같은 속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속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등학생 같으면 없다고 그러겠죠. 중학생에서 이걸 배우나? 하여튼 중학생 적어도 고등학생이 되면 가속도가 있다고 대답을 해야 돼. 왜 가속도가 있다고 대답을 해야 돼? 방향이 바뀌니까. 원운동하면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원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속도의 방향을 보면은 원의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 원의 원운동에서 나타나는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 이렇게. 구심, 구할 구자 써가지고 심은 뭐야? 중심.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다. 그래서 원운동에서 나타나는 가속도는 항상 구심 가속도입니다. 구심 가속도가 있어야만 원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깡통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면은 말이죠. 줄이 팽팽해지죠. 그 줄이 팽팽하게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줄을 만약에 팽팽하게 안 당기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힘으로 안 당기면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운동 하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원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해야만 원운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게 바로 구심 가속도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 힘을 구심력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깡통을 만약에 줄에 매달아 돌릴 때는 여러분들이 딱 잡아당기는 힘, 그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구심력이고,
그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돌리고 있는 센터 중심에 있다. 그래서 항상 원운동을 할 때는 혹은 타원 운동할 때는 구심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구하고 태양의 경우에는 뭐가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까? 만유인력. 지구하고 태양 사이는 중력이 작용하거든. 그래서 만유인력이 지구가 도망 못 가게 잡아당겨주는 거야. 태양 쪽으로. 사실은 근데 태양이나 지구나 두 개 동등하게 잡아당기지만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거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구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태양에 비해서 태양은 거의 가만히 있다시피 하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질량이 엇비슷하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돌겠죠. 서로. 그래서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심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성의 운동 또는 인공위성 운동에는 반드시 구심력이 있는데 그 구심력이 바로 중력이다. 중력. 그래서 지구는 태양과 사이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공전을 하는 거고 달은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에 의해서 달이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야. 인공위성도 우리가 쏘아 올려가지고 지구하고 인공위성 사이의 중력에 의해서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이 엄청난 모든 현상의 설명을 다 해버린 거야, 뉴턴이.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뭐를 바꿨다는 겁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특수 상대성 이론. 다른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특수가 있고 일반이 있으면 뭐가 더 어려울까? 특수가 어려울까? 일반이 어려울까? 응? 어이, 학생,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응? 특수 상대성 이론이 더 어려운 이론일 것 같아?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어려운 이론일 것 같아?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세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 특수? 여기는 일반. 또 여기 옆에 뭐가 더 어려워? 일반. 그 옆에는 일반? 그렇습니다. 일반이 더 어렵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럼 특수한 게 더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특수한 거는 특수한 케이스만 하기 때문에 더 작습니다. 범위가. 커버하는 범위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한 것만 좁은 범위만 하니까 더 이해하기가 쉽죠. 일반은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즈 한다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뭘 다루냐? 이제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테니 오늘은 간단히 얘기만 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일정한 경우만 다루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임의로 변하는 그런 경우를 다루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운동법칙이 수정돼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현재 우리는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 여러분들 뭐 휴대폰 할 때 뭐 위치 확인, 그 다음에 GPS 이거 다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지 제대로 작동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 속도가 막 변하는 경우거든. 근데 속도가 막 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바로 중력 현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력 현상.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중력 이론, 만유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두 가지 법칙, 물리 두 가지 법칙을 다 수정을 해버려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래서 좀 그런, 근데 그게 기간이 거의 한 3세기 가까이 걸렸죠. 한 250년? 한 200년 더 넘게 걸려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이제 수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뉴턴이 한 300년 가까이, 지금도 여전히 뉴턴 법칙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힘이다 이거야, 힘. 이런 힘.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그 요인이 힘이다. 그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는. 에너지 설명해서 이렇게 먼 길 왔어요.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위치 에너지라고, 위치 에너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그 어떤 개의 에너지가 있다가 에너지가 변화하면은 그게 에너지의 차이가 바로 힘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까요? 자, 여러분들 중력의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면은 산 위가 높습니까? 아래가 높습니까? 중력의 위치 에너지가 어디가 높아? 높은 데가 높아? 낮은 데가 높아? 높은 데가 높죠?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2층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밑으로 뛰어내려봐.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힘은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당기는 게 바로 힘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힘이에요. 에너지의 변화. 그 주어진 개가 있다면은 그 주어진 개에서 에너지가 변화하면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어디로 떨어져? 여러분 산에 비가 오면은 물이 어디로 갑니까? 산 등성으로 흐릅니까, 물이? 여러분들 물이 산 등성으로 따라 흐르는 거 봤어? 어디로 흘러? 계곡으로 흘리죠? 왜 계곡으로 흐를까? 왜 계곡으로 흘러? 그거 대답하면 내가 레포트 하나 감면해 주지. 물리과 학생 제외. 나 같으면 하겠다. 뭘? 대답을 하겠다. 오케이. 브루클린 얘기해봐. 어? 경사 때문에 높이 차가 있으니까 높이 차야 다 있지. 위치 에너지 차이로 위치 차이도 다 있지. 근데 왜? 약간 아쉽군요. 또 다른 사람.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 거의 맞췄는데 내가 나중에 레포트 등급이 나쁘게 나오면 한 등급 더 올려주겠어. 브루클린? 이름이 뭐야? 김재우. 오케이. 이 힘이라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방향으로, 아까 힘이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계곡하고 등성하고 다른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다 똑같겠지.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그 에너지의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등성입니까? 산계곡입니까? 산계곡이죠. 거기 이렇게 되잖아. 등성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천천히 가고 여기는 빠르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는 빗물이 당연히 계곡으로 흐를 수밖에. 왜? 가장 급격하게 높이가 변화하는 방향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급격하게 높이가 변화하는 게 계곡이기 때문에 계곡으로 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웠습니까? 적어도 일반 물리에서는 배웠어야 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계곡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써가지고. 자, 그래서 아까 이 얘기가 왜 나왔어? 힘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변화에 관련된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힘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 에너지의 변화가 곧 힘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당신과 함께 하기로 해서 force, may the force be with you 했을 때 그 force가 왜 기냐, 기운이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기운이나 기나 동양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운 기자 써가지고 다 똑같이 에너지나 기운이나 힘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은 비슷하다 이거야. 에너지의 변화가 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설명은 딴 데 가서는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내 학생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자아자찬이 많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힘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속도를 물체에 대해서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이 중력의 경우는 모든 물체가 똑같이 질량에 따라서만 가속도의 변화를 받는데 전자기적인 힘의 경우는 그 물체가 우리가 전하라고 부르는 특정한 그 성질을 띠고 있어야만 힘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하를 띠고 있는 거는 전기적인 힘을 받지만은 전하가 중성인 경우는 전기적인 힘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속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일렉트론이 있다. 일렉트론이 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전하니까 이쪽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잔뜩 붙여놔. 그럼 어떻게 돼? 잡아당기니까 가속되겠죠? 그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바로 전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압이 딴 게 아니에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전압입니다. 그 단위가 볼트고.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브라운관 같은 경우는 그 전압을 엄청 세게 걸어두고 뒤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금속을 가열하면 금속에서 전자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형광판에다가 쪼자자작 주사를 하면 어떻게 돼? 색이 나오는 거죠. 그게 옛날에 브라운관의 원리입니다. 요즘 LED는 뭐 요즘에 평판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에는 그 각각의 뒤에 있는 그 전자를 그런 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그 소재들이 각각 빛을 냅니다. 빛을. 그래서 그 빛들을 이제 잘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물리예요, 물리. 응?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중력이 있고 전자기적인 힘이 있고 그 핵 안에서는 그런 강한 핵력이 그런 쿼크들이나 핵자, 중성자, 양성자를 서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가 이해가 됐습니까? 기는 이제 동양에서는 우리가 영어로 force나 에너지 두 가지 의미를 다 이렇게 함축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엄밀하게는 힘과 에너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뭐 요즘에 암흑 에너지라고 많이 들어봤죠.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가 뭡니까? 응? 영어로 해야 알아듣나? 다크 에너지. 다크가 무슨 뜻이에요? 컴컴하다 그 얘기죠. 컴컴한 에너지. 뭐야 도대체 에너지가 컴컴하다니. 에너지의 색깔이 검다는 뜻이 아니라 다크가 무슨 뜻입니까? 다크 에이지 그건 무슨 뜻이야? 다크 에이지. 중세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그러죠? 어두운 시대다. 캄캄하다. 시커멓다. 어? 그러니까 다크라는 말은 모른다 이게 무지의 시대라. 무지. 예? 그러니까 다크 에너지는 우리의 무지를 반영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몰라. 무지하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다크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현대 과학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단어 하나가 벌써 우리의 무지를 반영하고 있다. 다크 에너지. 다크 에너지만 있어? 다크 매터라도 들어봤죠? 다크 매터. 암흑 물질. 다크 매터. 우리가 정체를 모르는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냥 다크 붙이면 됩니다.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 다크 에너지가 왜 등장했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 레포트 하나 감면해줘. 응? 손 들어? 손 안 들어? 안 들겠다면 뭐 내가 설명해야지. 힘들지만은. 다크 에너지 왜 나왔어? 뭐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할 것 같은데. 지금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팽창하는 줄 알았어요. 똑같은 속도. 근데 지금 알려진 그 결과로는 그게 언제부터 알려졌냐면 1990년대 후반, 2000년 거의 다 돼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최신의 결과입니다. 우주가 그냥 동일한 속도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가속 팽창을 하더라. 이게 갈수록 더 빠르게 더 팽창한다. 이게. 가속 팽창. 가속 팽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죠. 뭔가 이렇게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으면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멀어지겠죠.
힘이 작용 안 하니까 속도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관찰해 보니까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점점 더 빨라지려면은 가속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힘이 작용해야죠. 힘이 작용하려면 아까 에너지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상수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떡하니 들어가면은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하거나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뭔가 좀 그 에너지 같은 물체가 있어야 돼. 뭔지 모르지만 아까 뉴턴의 관점에서 보면 힘이 있어야 되지만은 뭐 힘이나 에너지라는 에너지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그 뭔가 지금 20세기 후반, 20세기 말에 발견된 우주의 가속 팽창 현상을 설명하기, 그거를 뒷받침하는 무슨 기제가 있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니까 그 미지의 에너지가, 우린 정체를 모릅니다. 암흑 에너지다, 다크 에너지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에 맞춰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아직 정체 모릅니다. 그거를 설명하면은 노벨상입니다. 그건 뭐 노벨상 따는 당상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은하계들의 운동을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모르는 무슨 물질들이 뭔가 있어야 됩니다. 좌우지간에. 예? 그래야 그 은하계의 운동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니까 뭐라고 불러? 다크매터, 암흑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세종대학교 우리 물리과 교수님 하다가 지금 그 다크매터 연구단 단장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뭐해? 맨날 다크매터 찾겠다고 저 지하 몇백 미터 들어가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물질이 나오나 안 나와. 나오긴 뭘 나와. 아직도 안 나오나. 몇십 년 동안 해도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여전히 연구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뭐 몇백억 연구를 받아가지고. 어? 뭐 하나 발견하기 그렇게 힘든 거야. 이게 다크매터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기가 당신과 함께하길. 여기서 기는 무슨 기입니까? 중력이야, 전자기적인 힘이야, 핵력이야, 뭐야 이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인문학적인 사람들이 더 대답을 잘할 텐데. 인문학도, 뭐 사회학도 손 들어봐. 다 죽었어? 아무도 없어 여기? 철학, 체육과. 체육과도 다 죽었어. 뭐야? 체육과가 제일 용감한 얘기 한번 해봐.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가 당신과 함께하길 할 때 그 기는 무슨 기운이야? 체육과들은 기가 넘치잖아. 무슨 기야? 기운이야? 그렇죠, 기운이죠. 뭔지 모르지만 앱스트랙트한 기운이다. 무슨 기운? 우주의 기운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주의 기운. 대우주의 기운이 당신한테 들어가가지고 당신을 세게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폴스를 대문자 폴스로 씁니다. 고유명사 기. 우주의 그 기운을 받아라. 우주의 기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신선이 될 수가 있어. 신선이 뭐야? 돛 닦는 사람들 맨날 뭐 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이렇게 딱 가보자고 뭐 하고 있습니까? 대자연의 길을 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렇게 임독이 유통이 되고, 그건 어디에 나와? 무협소설에 나옵니다. 임독 유통. 임독 유통된다 그러면 또 여학생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왜? 무협소설 안 읽으니까. 임독 유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술에 고수가 되죠? 왜 그래? 기운이 넘치니까. 그래서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기라는 거는 그 대자연의 기를, 뭔지 몰라 좌우지간에 이런 그 중력, 전자기적인 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아마 대자연의 기가 됐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모르는 게 있잖아요. 다크 에너지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4가지라니 그 얘기입니다.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과학의 한계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 밖에 있는 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게 숱해 많아.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현대과학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방져지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잘 자연치유해서 낫는 사람 있잖아요.
의사가 이 사람 이거 한 달 있다 죽을 거라 그러는데 낫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도 보면 절반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병을 고친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낫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란 건 항상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계. 그 벌리디티 레인지가 있다. 유효 범위가 있다. 적용되는 유효 범위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간단한 예를 들까요? 방사능 위험 선량. 방사능을 얼마나 많이 맞으면 위험하느냐. 이게 지금 세월이 갈수록 계속 변해왔어요. 왜 그래?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변해온 겁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 맞아도 괜찮을 거니 했는데 아니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그러니까 계속 양을 줄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물리의 그 핵물리 학자들도 방사능 맞고 이게 안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페르미도 그래서 죽었어. 페르미 어디서 나왔어? 핵의 단위가 페르미잖아. 그 유명한 페르미도 죽었다. 더 일찍은 누가 죽었습니까? 퀴리 부인, 렌트겐 다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란 건 항상 이게 유효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DDT가 막 나왔을 때 사람들 애들 머리에다 DDT 뿌리고 DDT 뭡니까? 살충제죠. 애들 머리에 이 들끓는다고 뿌리고 몸에다도 뿌리고 내복에다도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위험한지 모르니까. 그때는 과학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 당시 과학자들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뭐라고 그래? 유해한 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거지.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유해한 게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요즘에 전자기파, 줄여서 전자파라고 부르죠. 전자기파를 줄여서 전자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자의 파동이 아니에요. 전자파가 몸에 유해하냐 안 하냐 말이 많죠. 그럼 유해 안 하다는 사람 무슨 사람들이야? 증거 대봐라. 유해하다는 증거 대봐라. 이게 식민사관 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증거 지금 이렇게 아직 증거를 어떻게 돼?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판인데. 이 방사능 피폭 선량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자기파, 전자파를 맞아서 몸에 이로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위험하지 않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 정도 맞아가지고는 몸이 다시 이렇게 파괴된 부분을 재생해가지고 그냥 병 걸리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지 진짜로 아무런 해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압전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고압전선이 이게 고압의 전류가 지나가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센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기장. 근데 이게 교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맨날 바뀝니다. 그 자기장은 어떤 일을 해? 금속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죠. 여러분들 자석 같은 거 하면 세부치 붙잖아. 몸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온.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압 전류 밑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지럽다고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괜찮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지럽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데이터가 축적되면 될수록 방사능 피폭 선량의 경우에서 보듯이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 위험하다는 정도가 더 이렇게 안전하다는 정도가 더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란 건 다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은 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기가 여러분들한테 기를 잘 순환시키면은 득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순환시키면은 무협에서는 뭐라고 그래? 주화인마. 주화인마 뭐야 이게? 이게 뜨거운 불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몸에 이 마생의 기운이 돋았다 이런 얘기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폐인이 되는 거죠. 폐인.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를 잘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를 잘 돌려. 그러니까 맨날 화만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잘 돌아가? 잘 안 돌아가. 맨날 짜증만 내면 어떻게 돼? 기가 잘 돌아가? 안 돌아가. 맨날 게으름 피면 어떻게 돼? 기가 잘 돌아가? 안 돌아가. 어떻게 돼야 돼? 자주 심신을 닦아야지 기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심신을 열심히 닦아야 돼.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